무한성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뽀디로 봐야 돼. 진짜 몰입감이 미쳤거든요. 이 정도의 눈이 호강하는 애니를 본 적이 없고요. 전투씬에서는 특히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게 프레임이 아까울 정도야. 그리고 제니츠 액션씬 미쳤고요. 그리고 기유랑 아까자 전투씬 하는 게 저는 무한열차 아드키 뛰어넘었다고 봐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유포터블도 뛰어넘었어.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그 한계를 또 부시고, 제가 봤을 때 유포터블의 작가팀 몇 명은 그 무아의 경지? 그 내비치는 세계 갔다 오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과장이 아니야. 진짜야. 어떠한 살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떠한 살기도 느껴지지 않아.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 정도로 그랬으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그 뒤에서 갈려나간 직원들이 걱정될 정도였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작화팀도 몇몇 죽어나간 것 같고, 작가팀이 혈기가 몇 명 됐을걸요? 설계가 됐을 수도 있어 진짜. 그리고 음향팀도 많이 죽어나갔을 것 같아. 영화관에서 들으면 사운드도 미쳤잖아요. 기타 소리, 일렉 소리가 그냥 미치겠더라고. 특수효과팀 다 죽어나갔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무한성의 주역들을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찐 주인공 아까자의 분석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스포가 있습니다, 이번 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그리고 무한성편 1편의 최종 보스이자 사실상 무한성편 1편의 찐 주인공이에요. 아까자. 아까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약자란 역겨워, 토나와, 도태되는 건 다름 아닌 자연의 섭리지. 아까자는 지고의 경지를 노리고 있는 무투가이자 전투광입니다. 그래서 단련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해지려고 하죠. 그 자기 강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강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약자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이런 아까자는 8번 유형 도전자로 보입니다. 에너지가 많고 도전을 즐기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 8번은 자기의 역경을 마주칠 때마다 강하게 맞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자라고 불리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책임지거나 보호해주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과거 회상도 보면은 강해져야만 했다, 약자는 싫다,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 약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게 8번의 특성이기도 해요. 8번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번들은.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 화부터 나. 이게 아카자만 그런 게 아니라 8번 설명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번이 타고나길 충동적이고 좀 무절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특히 더 어려워해요. 아카자가 과거 회상씬에 너무 독실을 많이 해가지고 손목 잘라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발로 훔치지 뭐. 삶을 뭐 아니면 도의 관점으로 살아요. 근데 아마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강렬함을 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카자도 마지막까지 왜 강해져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열정적인 게 참 8번의 그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8번들은 대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강하고요, 정신적으로도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카자 또한 인간 시절에 사랑하는 아버지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모나 다름없는 장인어른, 사부, 케이조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사랑하는 약혼녀 코유키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좌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자가 귀멸의 칼날이 전하고자 하는 강함의 의미에 대한 안티테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8번이 추구하는 강함이라는 게 뭐냐면 연약함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한테 힘을 투사하는 방식의 습관적인 패턴일 뿐이거든요. 근데 귀멸의 칼날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힘의 투사, 전투력 이런 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유대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번 무한성편에서도 보면은 카이가쿠와 제니츠가 동시에 추락해서 죽을 위기가 되죠. 그때 이제 유시로가 제니츠만 구하면서 홀로 떨어지는 카이가쿠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등장해요. 남에게 베푼 것이 없는 자는 결국 남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지. 탐을 내기만 하는 놈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야. 스스로는 아무것도 낳을 수 없으니까 혼자서 죽는 건 비참한 일이지 하고 카이가쿠 혼자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도곡마을 편에서도 주인공인 탄지로에게 무이치로가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여해? 너한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라고 물었을 때 탄지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 카가야도 무전이 찾아왔을 때 무전을 상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넌 영혼을 찾아서 헤맸지만 영혼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다. 기살대는 지난 1000년간 숱하게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기살대는 유대로 이어져 있지만 혈기는 너 하나 죽으면 모든 온이가 사멸하지 않냐 고 말해요. 이런 말들이 이 기칼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함의 주제의식 면에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기살대의 가장 수장, 가장 오야붕, 큰 어르신이 누구냐면 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보지도 못하는 카가야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카가야가 거기 나오는 기살대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와 인연의 힘을 믿는 인격자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럼 어르신은 9번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나는 9번 같이 느껴져요. 저도 9번으로 해석하긴 했어요. 왜냐면 상징적으로 모든 유형을 품고 있고 그 모두를 연대하고 유대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성장한 형태의 아주 모범적인 부분으로 보이죠. 탄지로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 것도 마찬가지죠. 나와 네즈코의 키즈나 인연, 그리고 나와 이 기설대와의 인연. 이것 때문에 무한열차 편에서 랭고쿠는 아카자한테 너와 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열차 안에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탄지로를 그는 약하지 않아, 모욕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인간은 약하지 않다 라는 대사 배경에 열차에 깔렸던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덮고 구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랭고쿠와 전투 후에 해가 뜨자마자 아카자가 도망가니까 탄지로가 랭고쿠 씨가 더 강해! 도망치지 마! 이러면서 악에 바쳤듯이 외쳤던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랭고쿠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누구도 한 명도 죽게 하지 않고 지켜내서 그 의지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무한열차편이 랭고쿠의 승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카자가 이 기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의 주제, 그리고 8번의 테마를 가장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존재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악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등장 당시부터 아카자가 어떠냐? 오로지 육체적, 무술적인 의미에서의 강함만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캐릭터예요. 그런 아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카자 본인이 말하는 더 높은 무의 경지. 탄지로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서 목을 잘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회생하잖아요? 결국 기유를 지키기 위해서 날린 탄지로의 힘없는 주먹질. 그리고 그걸 계기로 떠올리게 된 코유키와의 인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유대. 그래서 아카자가 죽이고 싶었던 가장 약한 사람은 결국에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자멸하는 걸 선택하게 되죠. 아카자가 스스로 죽이는데 성공한 건 역시 케이조한테 배운 지키는 주먹이라는 것의 진정한 강함의 의미와 지킬 것 하나 없이 휘두르는 폭력의 무가치함을 최후에나마 기억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유키 혹은 케이조 혹은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걸 깨닫자마자 그제서야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순수하게 물리적인 강함만을 추구하는 아카자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목표가 생전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멸의 칼날에서 말하는 그 강함의 주제의식에서 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8번의 맹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데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슬픔, 두려움, 의구심, 상처, 불안. 근데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에요, 이것들은. 이런 자연스럽고 어떤 부드럽고 나약할 수 있는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연약하게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딱 하나의 감정만 느낄 수 있어요. 분노. 근데 8번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내 연약한 감정을 느끼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다루는 거. 그래야 자기의 두려움, 슬픔, 불안과 같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상처를 직면하려는 결심. 이게 성숙하고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보면은 8번이 발전 방향이 2번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통 2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강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가 언제냐를 보면 케이조 도장에서의 시절, 코유키를 돕고 돌보고 그걸로 자신 또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코유키한테도 구원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정한 강함을 실현했을 때가 아카자한테도 있었죠. 코유키가 8번 아카자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영화 러스트 앤 본을 보면은 알리와 스테파니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알리는 8번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이냐면 먹고 섹스하고 싸우고 잡니다. 약간 자기의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고 대체로 그냥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8번들이 대체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좀 복잡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타입. 근데 이 알리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행위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걸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알리 앞에 다리가 달린 스테파니라는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알리가 특별히 그 스테파니를 배려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툭툭 무심히 하고 너도 이거 할래? 툭툭 무심히 권해요. 근데 이게 알리한테는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닌데 이런 태도가 스테파니를 구원하기 시작해.
마치 아카자에 내년에 가면 되지,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무심하게 말하는 것들이 코유키를 구원했듯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조건 하에서라면 타인의 결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그걸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대상의 약점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높은 차원의 배려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아카자의 코유키에 대한 배려가 이것과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았나? 하고 떠올랐습니다. 강함을 되게 추구하는 오니라는 점과 무슨 되게 식인을 선호하지 않아요. 많이 먹어야 세진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식인을 하되 오니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요. 도우마처럼 뭔가 사람을 먹어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술을 갈고 닦고 단련하는 것만으로 힘을 키워서 4년 3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도우마가 그런 조언을 해줬대요. 더 빨리 강해지고 싶으면 남자보다 영양가 높은 여자를 많이 잡아먹어라. 충고를 했는데 여자는 먹지도 않고요. 아예 때리거나 죽이지도 않는데 뭔가 무도가 있는 인물인 것 같죠? 이게 아까 언급했듯이 8번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이나 신념 같은 게 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약혼녀인 코유키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자, 이제는 최종 보스 무자한을 다룰 때가 왔습니다. 무자한은 분열을 한 8번으로 얼핏 보면 5번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8번의 분열방이 5번이기 때문이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까자랑 달라 보여. 푸른 피아나를 연구하고 집착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게 마치 탐구자 5번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5번의 탐구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식 그 가체에 대한 갈망이라면 분열한 8번의 탐구는 좀 달라요. 철저히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이 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탐구거든요. 푸른 피아나를 찾고 뭔가 태양을 정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무자는 5번의 병적인 측면과 8번의 힘에 대한 집착이 결합된 어떤 극단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공포에서 도망치기 위해 영원히 살아남고자 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 기업 필요 없어. 귀멸의 칼날에서 말하는 강함과는 거리가 먼 한계점을 보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옴니를 창조하고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인간 시절에도 무자는 자기 손에 닿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갖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의사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5번으로 분열하다 못해 인간과 오니 모두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철저히 다른 대상들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필요 없게 되면 폭력적으로 바로 처분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긴장을 풀거나 경계를 풀지 않고 만난 누구도 믿지 않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삶이 과연 거기는 낙원일까요? 무전의 세계는 자신, 그리고 자신과의 목표만으로만 좁혀져 있어. 거기서 그 어떤 연결과 유대와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가 없죠. 그게 저는 또 역설적으로 가장 또 자유롭지 않은 형태로 보여요. 근데 이제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뭐냐면 공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들은 그 공포, 나의 나약함, 그걸 마주하고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무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 공포와 함께 살아라. 그게 너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무전 끝. 무전 의외로 간단하네요. 왜냐면 8번 설명을 아카자에서 많이 했어요. 맞긴 해.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무전, 아카자, 그러니까 8번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의 열쇠 같은 거예요. 자, 기유. 코초 시노부가 기유한테 이런 말을 하죠. 소난다카라 민나니 기라와레른 데스요. 이게 기유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해진 말이에요. 이에 대한 기유의 대답은 뭐냐? 올해와 기라와레 때 나이. 이게 귀칼 팬들 사이에서 종종 밈이나 짤로 쓸 만큼 유명한 대사거든요. 귀칼 공식, 외톨이 모두에게 미움받는 기유는 5번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유를 보면은 착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보이긴 해. 근데 사비토의 죽음 이후로 좀 성격이 냉정하게 변한 걸로 보이거든요. 기유를 보면 평균적인 5번이랑 똑같이 어지간한 일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5번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과묵하고 대화를 할 때 말수가 적고요. 좀 감정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애초에 대화할 필요성도 거의 못 느껴. 그래서 아카자가 계속 야, 너 잘 싸운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오니에게 될 이름 따위 없다. 떠드는 걸 싫어하니까 말 걸지 마라. 아카자랑 전투하면서 얘기하거든요. 5번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좀 물러나서 관찰하는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연결되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타인들과 연결되거나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 이상으로 타인들과 교류하는 상황이 있다? 특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5번한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사람들과 더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 상반된 욕구가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또 타인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지. 그 기우 같은 5번들이 항상 무표정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5번들은 특히나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요. 반응 같은 걸 잘 표현하지 않고 떠올라도 내면에만 간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우가 얼마나 표정 변화가 없냐면 첫 주합회의 장면에서 탄지로가 무서연이랑 접촉했다고 듣자마자 다른 주들은 당연히 그렇고 평소에 과묵한 교메이도 놀라고 또 평소 감정 변화가 없고 아 구름 무슨 모양이더라 이러고 있는 무이치로도 놀란 표정을 짓는데 혼자서 기우만 또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 인티제 표정 변화 짤 아세요? 인티제가 극혐할 때, 인티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 이거 같아 기우는. 그 5번들은 사람들이 감정을 나누자고 하거나 뭔가 계속 요구하면은 진이 빠지는 유형이에요. 합동훈련 참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기우를 탄지로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붙어서 가까이 얘기해요. 속으로 가까워 하면서 탄지로한테 기우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5번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걸 유난히 더 싫어하는 유형이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명확히 거절하거나 겉으로 드러내고 피하지도 못해요. 가까운데? 부담스러워하면서 탄지로 얘기 듣고 있어요. 참고로 탄지로가 여기서 거리 설정 못하고 확 들어대는 게 또 2번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지로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기우상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말을 거니까 얘는 평생 이러나? 내가 대꾸해주면 따라다니는 걸 멈춰주려나? 먼저 백기를 들고 탄지로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왜 탄지로의 부탁을 거절하는지 자신한테 트라우마가 된 최종 선별 당시 얘기를 말해주거든요. 기우가 최종 선별을 했었을 당시에 사비토가 다른 혈기들을 다 쓰러뜨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혈기를 당시에 한 명도 쓰러뜨리지 못한 채로 합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우는 스스로 선별 시험을 통과해서 귀설대가 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리고 심지어 사비토가 죽은 걸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기우가 누나를 잃은 직후에 내가 죽은 게 더 나았을 거라는 등 뭐 이런 자기 비하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었어. 근데 사비토가 이걸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비토마저 죽어버리니까 그 이상 뭔가 타인과 원만히 관계를 형성하거나 뭔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좀 더 폐쇄적인 성격이 된 걸로 보여요. 5번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 게 본인이 난 개인적인 성향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자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습관이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일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살대원들이 그 거미 나타고모산에 가서 허무하게 짓고 큐브 스테이크가 돼서 완전 썰려버리면서까지 고전하던 하현, 루이 그 정도는 가볍게 쓰러뜨리거든요. 그런 주가 되어서까지 스스로 나는 수주가 될 만한 인간이 아니야 이래요. 근데 5번들은 약간 어떠냐면 자기를 공유하는 게 서툴어요. 그 탓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의견이 뭐였어? 못 들었어. 너 이 상황에 집중 안 하지? 이런 식의 피드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합동훈련 때 난 너희와 다르니까 이런 발언으로 자신은 다른 주와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자만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우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떨결에 살아남았을 뿐인 나는 정당하게 온의를 지키고 최종 선별을 합격한 너희와는 다르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듣자마자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냥 닿지 못할 쓰레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수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맨 처음 맞닥뜨렸을 때 신호부가 그래 다일치한데야 이러면서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네즈코를 감싸고 그걸 또 왜 기우가 감싸는지. 근데 이 기우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2년 전이었지. 이렇게 시작해. 그거 진짜 개웃겼는데. 너무 그렇게 하거나 혹은 너무 요약한 바람에 오해를 부르거나 또 이노스케한테 자기가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는 놈은 싸움에 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이노스케가 한동안 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뭔가 신랄하고 냉철한 비판을 퍼붓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노스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말한 거야. 원래 의사소통이라는 게 표정,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80%를 이룬대요. 근데 5번들은 이 비언어적인 표현 같은 거를 잘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좀 없죠. 그나마 시노부만은 기우가 오해받는 걸 알고 있어서 말이 부족하다면서 쓴소리를 해주는 편이래요. 1번들은 원래 이렇게 잔소리하는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챙깁니다. 종합하자면 기우는 원래 말수가 적은데 눈치까지 없어서 상대방이 내 발언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을 안 해.
근데 그렇다고 설명을 요구하면 요점을 어떻게 잡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지나치게 간결하거나 아니면 그건 2년 전의 일이었지.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더더욱 상황이 꼬이게 만드는 식인 거죠. 5번이 주의해야 할 게 깨닫지도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을 밀쳐낼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을 뺏기거나 혹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하지 않도록 엄청 경계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심을 세우고 타인을 밀어내는 게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우와 같은 5번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생각이라는 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통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과도한 생각만으로 내면의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몸이라는 게 5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으로 행동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특히 5번들은. 기우는 그 사실을 어디서 깨닫냐? 무한성에서의 아카자와의 전투 때. 그때 반점이 처음으로 발현하죠. 아카자와 싸움에서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해요. 나는 웬만하면 칼을 뽑고 싶지도 않고 승부를 즐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금 나 자신이 압도될 것 같은 강자와 오랜만에 만난 걸로 단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워진 것을 깨달았다. 아슬아슬한 생명의 쟁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인지 이해했다. 고 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과도한 생각보다 직접 부딪히고 배우는 것. 그게 5번한테 있어서는 성장의 열쇠다. 자기의 마음, 감정, 감각,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생각으로만 너무 다 하려고 하거든요. 합리성, 분석, 관찰 이런 거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면 지식은 습득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죠. 이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더 열어놓고 내가 원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할 때도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2번이랑 반대죠. 타인과 감정을 나누고 신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게 5번의 성장 방향이자 성장 서사입니다. 작가가 귀칼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캐릭터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도곡마을 편에서는 그 요리이치 영식을 무이치로로부터 지키지 못한 코테츠가 난 글러먹은 놈이니까 내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어왔던 건 전부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듣고 탄지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다른 누군가가 계승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음으로 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 만일 네가 할 수 없더라도 네 자식이나 손자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난 키부츠지 무전을 쓰러뜨리고 싶지만 또 오니가 된 여동생을 구하고 싶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완수해 줄 거라 믿어. 우리들이 구제받은 목숨으로 상현 오니를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어준 목숨이 언젠가 반드시 키부츠지를 쓰러뜨려 줄 테니까. 이게 유전자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설정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전자의 기억을 보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떤 힌트를 찾고 하거든요. 또 탄지로가 도곡마을 편 5화에서는 강해졌다고 생각해도 혈기는 또 그 이상으로 강하고 인간의 몸은 부상을 입어 너덜너덜해져.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구해준다. 목숨을 이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답해야만 해. 생각해보면 탄지로의 공격이 먹혔다고 해도 대부분 결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이번 무한성 편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탄지로의 공격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오니를 쓰러뜨릴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이번 편에서의 아카자는 또 다른 유대와 관계와에 의한 교훈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인 것 같고, 나타고모산 거미편에서도 죽인 줄 알았던 루이가 또 다시 살아나. 그래서 또다시 죽을 위기였지만 기우가 오자마자 나타나서 살려주거든요. 결국 귀칼이 초반부터 강조하는 가치는 키즈나 인연인 것 같아요. 허무하게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해서 진짜 허무한 게 아니야. 내가 희생해서 살린 목숨이 공유하는 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작가는 아마 그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강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앞으로 전송될 누군가, 내가 목숨을 이어준 누군가와 고통을 나누고 연결됨으로써 단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 공동체, 그리고 그런 인간 본연의 기억과 유대와 공감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밀의 칼날이 단순한 전투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 심리 그리고 성장을 그려내고자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탄지로는 유대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 시노부는 어떤 의지와 이상을 표상하는 것 같고, 아카자는 강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유대 없는 강함의 허무함, 무전도 어떤 지식과 공포의 양극에서 오는 또 허무함. 근데 이 모든 캐릭터가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조각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이 바로 이 내면의 조각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지도로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나도 기우처럼 눈치가 좀 없고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혹은 나도 아카자나 무전처럼 나 한 게 긁혀, 싫어.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것 또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성장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애니어그램 코칭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또 핵심 성격 패턴을 분석하고 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혜우 칼날 무한성에 나왔던 주역들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의 매력을 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떤 캐릭터에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니어 코치 애니어 시연이었고요. 여러분의 성장은 만화 속 이야기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